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걷기랑 되게 어울리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요즘에 어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싱이 뭐지?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얼싱이더라고요. 그게 맨발로 땅을 걷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집 뒷산에 가보니까 한 30-40% 정도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맨발로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요즘 엄청 유행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맨발로 걷기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어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단어를 돌려 쓰면서 요즘 어싱이 유행이라니까 나도 어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유행하는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그 단어를 바탕으로 내 삶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갓생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갓생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살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잘 쪼개서 자기 개발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주 효율 높게 사는 그런 삶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미라클 모닝 같은 것도 갓생에 해당하는 하나의 축인 것 같아요. 엄청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더 하고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도 갓생하길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갓생을 하는 게 행복이랑 직결되는 문제일까?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갓생을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따지자면 좀 갓생에 가까운 삶을 사는 편인 것 같은데, 보통 저도 한 밤 12시 정도까지 일하고 아침 8시 정도에 일어나서 거의 바로 일을 시작해서 점심 먹고 대충 운동하고 또 저녁 12시까지 일하고, 보통 약속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저는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둥빈둥 놀다 보면 점점 더 내 능력이 하락하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몸도 되게 찌뿌둥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되게 나의 세계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 인식 능력도 되게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되게 활발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갓생을 살거나 아니면 갓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꽤나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삶이 별로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달 전에 김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의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을 조금 읽었었는데 그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반대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책 안에서 메타 언어라는 키워드 자체는 되게 와닿는다고 느껴졌었어요. 뭐냐면 메타 언어는 자칫하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기존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시각에서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이 교수님은 인간이 가진 창조적인 능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 언어에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문화 심리학자인데요. 근데 문화랑 심리학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옛날에는 완전히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문화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화 심리학에 해당하는 고유의 현상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 중 하나는 20세기 초반에 심리학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랬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좋은 메타 언어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의식하는 것 이면에 또 다른 차원의 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창조적인 관점에서 비로소 많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이분은 삼성과 애플의 차이를 바로 이 메타 언어의 유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애플은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애플은 세련됐다고 생각하고 진보됐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려고 하고, 반면에 삼성은 기능은 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별로 세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안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차이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흔히 사람들은 삼성은 그저 애플의 카피캣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삼성은 별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없고 애플을 따라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김정훈 교수님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설명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솔직히 말해서 다 다른 데서 따라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는 애플의 디자인도 사실은 소니의 디자인을 엄청나게 많이 베꼈고, 그리고 소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우하우스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럽의 실용적인 디자인을 엄청나게 많이 베껴와서 짜깁게 한 게 애플이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럼 애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차별화되는 거냐? 애플은 여러 군데서 다 소스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 소스들을 한데 통합하는 아이폰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메타 언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언어를 탄생시킨 거고요.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미 탄생시킨 그 언어를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버전만 바꿔서 또 다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애플은 자신의 고유의 것을 하는 것이고 삼성은 자신의 고유의 것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보면 메타 언어는 엄청나게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꽤나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가스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커플들 사이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던 일, 아니면 그냥 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런 사이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그러면서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걸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측면도 있지만, 근데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남발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시각에 매몰되고 내 고유의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몰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메타 언어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0세기 초에는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메타 언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점점 더 무의식이라는 언어를 되게 지나치게 남발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무의식이라는 키워드 아래 또 고정적이고 수직적인 사고의 체계를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무의식은 메타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창조적 사고에 방해가 되는 언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메타 언어였던 게 금방 메타 언어가 아니게 되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창조적인 잠재력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미라클 모닝이나 갓생 같은 단어도 이미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도 미라클 모닝 참여해야지, 나도 갓생 살아야지 그러면서 해시태그도 많이 달고 그랬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뭐가 진짜 갓생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과연 갓생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갓생, 미라클 모닝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놓고 거기로부터 되게 수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들에 들어있던 창조적인 잠재성이 되게 빨리 고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타 언어의 진정한 힘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꼭 권위를 반드시 파괴해서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 권위에 따라서 수직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길을 하나 대안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창조적이었던 새로운 개념이 또다시 권위적인 게 돼서 그 밑에 수직적인 구조를 낳는다면 창조성과의 연결도 되게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자신 고유의 메타 언어로 어떤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메타 언어라는 언어가 부담스러우면 저는 고유 언어라는 개념을 새롭게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새로운 언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존에 평상시에 똑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라고 해도 그 언어를 바탕으로 내 고유의 관점에서 어떤 세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싱을 한다고 해도 요즘에 어싱이 좋다더라, 나도 어싱해야지, 어싱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제대로 된 어싱이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싱이라는 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맨발로 땅을 걷더라, 맨발로 걸으면서 흙의 감촉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는 느낌을 얻더라, 그리고 발이 지압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맨발로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싱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차적인 게 되고, 그냥 나는 그 현상을 맨발로 걷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나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그 행위의 창조적인 본질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갓생을 산다는 것도 그냥 열심히 산다 같은 되게 평이하고 효과적인 개념을 통해서 포착할 수도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런 쉬운 언어를 내 고유의 방식대로 사용하면서 갓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되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이런 방식으로 살더라, 그럼 나도 한번 비슷하게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 사람들의 방식에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좀 제거를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한번 잘 운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나는 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갓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기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주어진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느 한 가지 기준에 맞춰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그 사람이 제시한 나름대로의 메타 언어를 계속 밀고 붙이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언어는 더 이상 메타 언어가 아니라 되게 답답한 언어가 돼버린다는 걸 우리가 꼭 유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